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나의 삶 나의 시 김병호 시인을 모시고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김병호 시인의 시적 세계의 얘기 하기 전에 뭐 이재훈 시인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짓궂게 이제 드려본 적이 있는데 현대시 주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향계라 그럴까요? 한국 문학의 제1선에 지금 김병호 시인도 시인수첩의 주관으로 계시는데 한국 시단의 풍향계는 어떤가요? 시단 또는 뭐 시경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보실 때 대단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만의 리그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리가 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의 경향으로도 무리가 지어졌고 세대별로도 무리가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매체별로도 무리가 지어져 있어서 그 경계를 이렇게 꿰뚫는 어떤 그런 그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일종의 블록화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블록화가 되어 있고, 그는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 세대와 지금 신진 세대와 또는 뭐 문해지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그 전체적인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문해지가 수용해낼 수 있는 그 매체가 됐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현대가 자꾸 분화되듯이 문해지도 이제 그런 특성으로 분화가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적 경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장르를 만들고 또 그들만이 또 심화하고 이런 것들은 또 혹시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닌지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섹터주의처럼 블록화되어서 자기들만이 이렇게 견고한 벽을 치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어떤 독자의 소통이라든가 다른 시인과의 교류들을 스스로가 막아내는 장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대가 흘러가야 되고 어떤 경향과 경향 사이에서도 서로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교감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고여있게 되면 어떤 물이든지 시든지 고여있게 되면 그것이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김병호 시인의 시적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독자들에게. 스며들고 이해하고 독자들이 또 교감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원하지만 근데 저의 시적인 오만일 수도 있는데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가 한 번에 읽어서 이거는 무슨 뜻이네 라고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썼구나 라고 모든 것이 간파되는 그런 시는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을 때 이렇게 씹는 맛이 나는 그런 작품 그런 시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떤 시는 또 그런 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씹어서 맛을 씹으면 씹을수록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깊이를 이렇게 느끼는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는 단박에 이렇게도 이렇게 되는군 감동적으로 이렇게 오는 시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경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짓기가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시를 쓰면서 늘 비판받는 것이 선생님 시는 또는 주병일의 시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잘난 체 하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쓴다는 것은 니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좀 저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저도 제 시를 들여다보면
참 그래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뭐 공부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오만도 저는 가질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시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선생님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시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읽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읽지 말아라. 시는 취향이기 때문에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뭐 원관념, 보조관념 어떤 상징들을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찾으면서 읽는 건 시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취향이기 때문에 골라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요. 예,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이제 어렵다.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가 어려워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보편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론적인 문제는 시를 배우든 배우지 않든 간에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가 그 기준점을 맞추기가 참 애매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 위주로만 독해가 되거나 소통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시라는 건 제가 시를 생각할 때 시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나 감정을 시인이 특수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어려운 시는 뭐냐면 그런 보편성이 그 비율이 적거나 아예 보편성을 배제해버리고 특수함을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특수한 감정, 특수한 상황만을 이제 시를 통해서 독자한테 강요를 하니까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 위에서 그런 것들을 세워내야 되는데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개성이나 어떤 미학들 아니면 그런 시적 세계를 펼쳐내야 되는데 그 힌트를 지워버리고 마치 나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그런 과장된 몸짓이라든가 허위적인 의식들을 시키니까 시가 점점 꼬이게 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편적인 정서에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하면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어떻게 보면 이 시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강박증을 갖는다 그럴까요? 새로운 것들 아니면 새로운 사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신드롬 같은 걸 너무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렇게 과장된 제스처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재한 시라는 것도 독자들이 보고 그 안에서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제한 그런 것들은 뭐 실험시라든가 아니면 뭐 신선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지나친 강박증 여기에 집착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시는 그 소통이죠. 소통을 전제로 해서 어떤 예술의 형상을 지닌 것인데 선생님 말한 그런 문제점을 어디에서 제가 보게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중고생들의 100일장 심사를 가거나 문예 캠프에 가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기성시인들의 어떤 유행을 쫓아가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화려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들을 흉내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중고등학교 때 시를 쓰는 이들이 나중에 독자가 되건 아니면 이들이 문인이 되건 나중에 우리의 문단을 이렇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 없이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시의 어떤 뿌리가 약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또 하면 자기가 이제 문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문창과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 이 접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지금 그 창작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들이 또한 그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하나의 주체가 아닌가. 애들한테 이제 새로워야 된다, 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독창적인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역량에 의해서 그런 시를 흉내내거나 기성시인들의 어떤 패턴을 자기화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편집하거나 짜집기를 해서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선생님 이제 제자들 길러내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는 일종의 어떤 성과주의나 조급증인 거죠. 그 재학 중에 어떠한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이게 등단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시인으로 등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심사위원회 눈높이에 맞춰서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글을 이제 배우거나 쓰는 이 역시 얼른 시인이 되고 얼른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증이 이제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제 등단한 선생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모순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 길게 보면서 이렇게 이것을 등단에 쫓겨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면서 이거는 평생 나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러한 어떤 시선을 확보하고 여유를 갖고 쓰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사유 체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자 거기에 대한 제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점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다져가야 되는 어떤 세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공고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급조한 테크니컬한 어떤 기교, 아니면 백기기, 아니면 경향성에 대한 지나친 어떤 편중,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드러나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하고 공부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신춘문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잖아요. 우리 한국 습작생들이 어떻게 지금 시를 쓰고 있나라고 하는 것, 그다음 당선작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면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보여요.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시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지도, 제자, 후학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병호 시인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자, 우리 얘기로 다시 좀 들어가서 지금 전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징검돌이 별자리처럼 빛날 때 1편에서 이제 그렇게 시적 세계와 가치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2부에서는 이제 오후 수업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1편에서는 이제 시인의 육성으로 직접 낭송을 해주셨고, 2편은 우리가 준비된, 이 공간에 준비된 낭송을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낭송을 통해서 먼저 이 시를 들어보고 그 다음 또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 김병호. 조는 아이를 깨워놓고선
창밖 먼 데를 찾는다. 상강 지나고 입동 지나고 마지막 하얗고 물렁한 구름들이 모퉁이 저편으로 달려가고 있다. 알파문고와 토마토 도시락 젖은 골목길로 커다란 흑화분이 끌려가고 있다. 잎과 꽃도 없이 오후는 검기만 하다. 아이도 개슴칠에 창밖을 본다. 시집 한 건 없이 요절한 시인의 하얀 발꿈치가 떠올랐다. 시가 아프지 않으면 고요도 가난하지 못할 거라던 물속의 얼굴이 떠올랐다. 구름이 폭우처럼 쏟아지면 우리의 하루도 미동 없이 황홀할 수 있을까? 하루는 겨울을 기다리고, 하루는 순례를 하면 당신의 어제도 평생의 일이 될 수 있을까? 붉은 꽃대만 남은 칸나처럼 북극으로 가는 울음을 오려낼 수 있을까? 살얼음 같은 궁리들이 야이고 맑아지는 사이 아이는 다시 존다. 네, 고맙습니다. 늘 그 낭송을 이렇게 들어보지만, 우리 황상희 선생이 정말 낭송을 잘 하십니다. 자, 오후 수업, 제목이 오후 수업입니다. 참 독특해요, 제목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송도 그렇지만, 시를 받아보고, 제가 한 4번을 이렇게 다섯 번을 쭉 이렇게 다시 읽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에 대한 의미라든가 내포적인 그 세계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겠지만, 우선 오후 수업을 쓰게 된 어떤 그 동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부탁을 하셔서 시 3편, 저를 내보일 수 있는 시 3편을 이렇게 뽑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진검돌이 별자리처럼 빛날 때 등단한 작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던 아무의 잠깐인데, 아무의 잠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세 번째 시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그 작품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보였던 건 오후 수업, 이거는 지금의 저를 이렇게 가장 독자들에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오후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조는 아이들을 보고 어떤 저의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가 무엇인지, 시 수업이니까요. 시가 무엇인지, 어떤 또 사는 건 무엇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밀물듯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그냥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오후 수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전 수업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목이 오후 수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오전은 이성적인 세계죠. 근데 오후 수업은, 오후는 아마 이제 이성이 조금 물러가고 정서적인 시간대가 오후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 라고 한 번 정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이제 오후인데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조는 아이를 깨워놓고선 먼 창밖 먼 데를 찾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는 아이를 깨워놓고선 이게 뭐 제 독법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인데 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현실이 따분하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만 수업 내용이 그렇게 영향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 현실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깨워놓고선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가 깨워놓고선 창밖 먼 데를 찾는다 이렇게 돼요. 깨워놓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너 왜 뭐 좋니 뭐 귀를 기울여라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깨워놓고선 화자가 창밖 먼 데를 찾는 겁니다. 화자 역시도 그 아이가 조는 것처럼 그 아이가 조는 것처럼 창밖 먼 데라고 하는 당장 뭐 내가 현실적으로 선생이니까 깨워놓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조는 이유 그 이유처럼 나도 역시 현실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좀 탈피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되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이제 어떤 뉘앙스의 차이인데 그것을 저만 이제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저는 자는 아이가 아니라 조는 아이라 하는 건 자는 아이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잠을 자는 것이고 조는 아이는 내가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잠이 드는 그런 아이죠.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삶의 피곤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고 있는 아이를 저도 어쩔 수 없이 깨우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피로 역시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저 역시 창밖 먼 데를 본다라는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 제가 이제 첫 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이 조는 아이의 꿈꾸는 세계와 화자의 세계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일치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일치하는구나. 일치하는 바라보는 시각은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연에 이제 들어가면 상강 지나고 입동 지나고 마지막 하얗고 물렁한 구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퉁이 저편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상강 지나고 입동 지나고 마지막 하얗고 물렁한 구름들이 모퉁이 저편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화자가 응시하거나 인지하고 있죠. 창밖 먼 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아이도 역시 뭐라 그럴까요? 화자는 창밖 먼 데를 바라보면서 저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퉁이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 역시도 졸면서 그런 세계를 지향해 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물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내면까지는 제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장치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만들어놨던 부분들은 오후도 이제 어떤 저녁으로 가는 그 진검들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상강 지나고 입동은 결국 가을이 늦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어떤 소멸과 결핍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북극으로 가는 북쪽도 어떤 방향성으로 북극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인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버려야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저는 이 그 강의실에서 창밖을 통해서 목격을 하는 거고 이 아이는 스스로의 어떤 삶 속에서 그것들을 체득하고 체화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알파몽고와 토마토 도시락 젖은 골목길로 커다란 흙 화분이 끌려가고 있다. 알파몽고와 토마토 도시락 젖은 골목길로 커다란 흙 화분이 끌려가고 있다. 여기는 뭐 선생님 의도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적인 풍경인데요. 알파문고 이제 뭐 문방구하고 도시락 가게 그 골목 사이로 흙 화분이 커다란 흙 화분인데 이미 이거는 이제 나무도 없고 이 화분 자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잎도 꽃도 없는 오후라는 것은 결국은 잎도 꽃도 없는 그 흙 화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거 없이 흙 화분이 플라스틱 화분도 아니어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 스스로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무게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가 전편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명성.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차피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온기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는 것이 삶의 터전이고 바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알파몬과 토마토 도시락 젖은 골목길로 커다란 흙 화분이 끌려가고 잎과 꽃도 없이 오후는 굶기만 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배경은 생명이 배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명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현실적 공간, 현실 세계 뭐 이런 걸로 화자는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석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검은색은 앞에서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 나눴던 그런 어떤 그 신성함의 그 시간보다는 어떤 소멸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아이도 개슴츠레하게 창밖을 본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태도와 아이가 또 개슴츠레하게 창밖을 보는 그 세계는 일치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창밖 먼 데를 찾는다라고 하는 화자의 그 심정과 아이가 졸다가 깨어나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창밖의 세상은 화자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와 우리가 이게 뭐 표면적으로 그걸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같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도 그렇게 이제 보고요. 시집 한 권 없이 요질한 시인의 하얀 발꿈치가 떠올랐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집을 한 권 냈다, 두 권 냈다, 세 권 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참 시인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시를 통해서 독자들이 참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성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집을 묶어낸다, 한 권이다, 두 권이다, 세 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욕망의 어떤 그 바벨탑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보는 시각하고 이제 뭐 시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종의 어떤 그 자기 반성, 시쓰기에 대한 어떤 저의 그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죠.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시를 이렇게 그 젊은 시인을 호통을 내셨대요. 시인이 어떻게 저렇게, 이거 비하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뚱뚱하냐고. 시인은 어떠한 고통과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해야지 시인이지 뚱뚱한 시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데 이제 그건 이제 외모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읽어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뚱뚱한 시인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시를 쓰고 어떤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쓰는 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작은 고통을 과장되게 이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행이 그거지 않습니까? 시가 아프지 않으면 고요도 가난하지 못할 거라던 물속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우고 아프게 써가야 되는데 그게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마치 그 어떤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저의 삶에 대한 반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저는 좀 짓궂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집 한 권 없이 요절한 시인의 하얀 손이 떠올랐다. 또는 하얀 얼굴이 떠올랐다. 예. 이렇게 대상을 다른 쪽으로 가도 예. 되는데 왜 김병호라고 하는 시인은 발꿈치가 떠올랐다라고 했을까? 발꿈치가 하얀 손이 떠올랐다. 시집 한 권 없이 요절한 시인의 하얀 손가락이 떠올랐다라든가 아니면 얼굴이 떠올랐다든가 목덜미가 떠올랐다든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발꿈치인가? 발꿈치인가? 이렇게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전 좀 특이한 그 경험을 좀 갖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가다가 지금 이제 상강 지나고 입동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늦가을에 이렇게 안개가 촉하게 낀 그 공원을 지나갑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웅성웅성하게 있어서 가봤더니만 그게 이제 청춘 남녀죠. 청춘 남녀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이 세상과 인연을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광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 그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그 광경을 보면 발이 발이 4개지 않습니까? 발을 이렇게 맨발인데 다른 건 전부 다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거적대기로 이렇게 덮어놔서 잘 안 보이고 발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발이 하였어요. 하여서 순간적으로 그것이 뭐 공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게 딱 이제 매치가 된 거예요. 시집 한 권 없이 요절한 시인의 하얀 발꿈치가 떠올랐다.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도구죠. 갈 때에 어떤 이용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 색채적인 이미지로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삿뜻한 이런 것들이 다 탈색된 순수한 세계에 대한 노래,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집 한 권 없이 요절한 시인의 하얀 발꿈치가 떠올랐다. 저는 또 이 독자니까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 오버랩이 돼서 이제 읽었습니다. 자, 시가 아프지 않으면 고요도 가난하지 못할 거라던 물속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속의 얼굴이 떠올랐다. 좀 어렵습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물속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서사에서 보면 이제 요절한 시인은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그 시인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사에서는 근데 이 물속의 얼굴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를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초심의 그 얼굴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구름이 폭우처럼 쏟아지면 자, 이거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전편에서도 구름 얘기가 있었던가요? 우리 그 진검돌 아무의 잠깐의 구름 얘기가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휘군으로 이렇게 보면 선생님 시집
여기에 있는데 백핸드 발리라고 하는 그 시집인데 독자들도 이제 많이 사랑하는 시집일 겁니다. 그 제가 좀 독특한 그런 그 습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백핸드 발리의 전체적인 선생님 시 중에서 어휘군을 한번 이렇게 네. 분류를 해봤습니다. 구름 얘기가 참 많아요. 선생님 그 시 중에 물 얘기도 많고 구름 얘기도 많은데 역시 여기도 이제 구름 얘기가 나옵니다. 구름이 폭우처럼 쏟아지면 우리의 하루도 미동 없이 황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구름은 어떤 대상인가요? 구름은 하늘을 흘러 다녀야 되는 거죠. 예. 원래 이렇게 자유롭게 어떠한 경계 없이 이렇게 흘러 다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어떠한 이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한 뭐라고 할까요? 뭐 불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일반론적인 어떤 법칙성이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야 되고 사람은 땅으로 뭐 걸어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비는 하늘에서 내려야 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죠. 이거는 뭐 바뀔 수 없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법칙성에 대한 구름이 폭우처럼 쏟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그 세계성에 대한 바뀜인가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래? 아니면 어떤 낯선 일종의 반발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발. 그렇습니까? 어떤 기존의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아주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법칙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반발 심리 그런 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론 뭐 고등학교 수학 그 시 분석 수업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창밖 먼 데를 찾는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구름이 그렇죠.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세계를 꿈꾸고 있는 일종의 일탈의 욕망이죠. 일탈의 욕망. 이 학생이 잠자고 있는 학생 역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조는 것이고 저 역시 이러한 지금 조는 학생을 깨우고 있고 내가 어떤 그 시쓰기에 gat혀있는 시쓰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탈의 욕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황홀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자, 하루는 겨울을 기다리고 하루는 순례를 하면 당신의 어제도 평생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이미지라든가 의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겁니다. 선생님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단상들은 어떻게 포착하나요? 어떻게 포착이 돼요? 참 그 능력이실 텐데. 선생님 이거는 영업 비밀이죠.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이게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이 보면서 저도 고민을 하죠. 시를 쓰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겨울을 기다리고 하루는 순례를 하면 당신의 어제도 평생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이미지와 의도, 의미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김병호 시인은 이렇게 형성화해서 끌어낼 수 있나? 이게 능력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가 공식이 있나? 시 쓰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일종의 어떤 작은 그 이미지에서 출발한 단상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의미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시를 쓰는 황홀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쓴 것보다 더 큰 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조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행이 다소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그 시가 터지는 것, 이렇게 시가 튀어오르는 부분이 제 시에서 이 오수업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행을 쓰면서 스스로가 되게 쾌감을 느끼게 되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전편에서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조금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이 양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성훈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물이 말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산에 대해서 이 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컵을 응시하고 주시함과 동시에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컵이라고 하는 이 발단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말들을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컵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서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 그 이미지가 또 생산이 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럼 내가 최초에 컵을 바라봤을 뿐인데 나중에 이 얘기하고 이렇게 체화된 것은 이따만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김병훈 선생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천부적으로 라고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하면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아서 아니면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양반이 따로 뭐 독심술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나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자, 붉은 꽃대만 남은 칸나처럼 북극으로 가는 울음을 오려낼 수 있을까? 자, 붉은 꽃대만 남은 칸나처럼 북극으로 가는 울음을 오려낼 수 있을까? 좋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연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그 구름이 폭우처럼 쏟아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겨울을 기다리고 순례가 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앞에 던져놓고 똑같은 이제 무게의 시연인데요. 결국 어떤 것들을 다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버리고 형상들을 버리고 어떠한 본질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접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사실은 아까 폭우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그 칸나의 울음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 형상을 버리고 그 본질에 다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미지화 시킨 거죠. 좋습니다. 자, 살얼음 같은 국리들이 야위고 맑아지는 사이 아이가 다시 좋습니다. 아이는 다시 좋는다. 참 좋습니다. 시가 우리가 그 처음에 초도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좋은 아이가 누구냐, 좋은 아이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아이가 다시 좋은다라고 하는 이 마무리까지 일관되게 이 좋은 아이의 뭐라 그럴까요? 그 성격 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서 시를 느끼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참 아름답구나,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오후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나는 뭐 이런 얘기를 더 덧붙이고 싶다 있으신가요? 글쎄 이거는 이 오후 수업은
제가 저의 시쓰기에 있어서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건 아닌가, 허투루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시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제가 이제 등단한 지 21년, 2년 그렇게 되어가는데 그래서 혹시 저의 어떤 시쓰기를 시작했던 저의 초심이 변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예, 그래서 이제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어쨌거나 뭐 선생님 전체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편 이렇게 일람을 해보면서 역시나 아름답군. 아름답군. 참 시가 이렇게 꿈꾸게 하고 어떤 시들은 뭐 저도 뭐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불편해요. 많은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보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시인 중에 한 시인에게 속해 있어서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김병원 선생님의 시는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뭐라고 할까 무한하게 자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바탕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제 시집을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참 특이합니다. 백핸드 발리라고 하는 시집인데 아마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백핸드 발리가 뭐냐?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남성들 같으면 조금 알 건데. 이제 테니스 그죠? 운동 용어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시집이 이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 백핸드 발리 뭐 시 내용은 뭐 편편으로 다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왜 이게 표제 제목으로 이렇게 됐나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목을 좀 세련되게 짓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가벼워지고 싶었습니다. 제 시가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가벼운 시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좋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읽으면 이렇게 행복한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행복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밑에 처지는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그것은 가벼워지고 싶은 것에 대한 반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백핸드 발리는 이제 상대방이 공을 쳐냈을 때 제가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다시 상대방 네트 넘어서 되돌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벼워졌으면 제가 시와 삶에 있어서 그런 은유로 지은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시집을 받아들고 무식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백핸드 발리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대편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이게 이제 공을 주면 내가 이제 내 영역이죠. 내 에리어에 떨어지기 전에 쳐낸다는 것은 나는 오염되기 싫어. 오염되기 싫어. 뭐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처음 이렇게 받아보고요. 제 생각보다 선생님 생각이 더 멋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제 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특이하잖아요. 이게 백핸드 발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무 밑에서라든가 뭐가 나무가를 지나며 뭐 이런 그 제목이 우리가 보편적인 제목인데 백핸드 발리 이렇게 딱 할 때 그래 발리? 그럼 공이 날아오는데 그걸 쳐낸다? 오염되기 싫어 나는. 뭐 이런 어떤 그 도발적인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처음 했었어요. 시집을 읽기 전에 딱 받아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집 3권을 통해서 선생님의 시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일람을 다 못하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가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선생님? 뭐 예측은 다 못하겠지만 계획 같은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집을 낸 시인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집, 그러니까 이전에 출간한 시집과 새로운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사명감 내지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게 되어서 자신의 시세계들을 조금씩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거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저 역시 그 큰 변화는 주지 못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전통 서정 안에서 새로운 변주를 통해서 시를 쓰고자 하고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하지만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어떤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세계들, 시가 위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이제 선생님이 그 발표하는 그 작품들이 아마 이제 우리 그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그 문학 TV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알게 된 그 독자들도 이제 아주 애주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 길까지 오셔서.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